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바로 역지사지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이 말, 아마 살면서 수백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근데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막상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역지사지일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처럼 들릴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분류쟁이 블로그에 올라온 아주 흥미로운 글을 바탕으로요. 이 막연한 도덕적 권고를 어떻게 실용적인 기술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 우리에게 특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현대사회라는 게 개인의 가치관이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는 동시에 또 그만큼 수많은 생각들이 정말 첨예하게 부딪히는 시대잖아요. 네네, 정말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역지사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덕목, 이걸 넘어서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어쩌면 생존에 가까운 소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존 기술이요? 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고전적인 지혜를 아주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도구의 사용법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죠. 이 글이 먼저 역지사지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정의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연수 효과를 가져오는지 마치 공식처럼 단계별로 설명한 대목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이 글의 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맞아요. 역지사지를 그냥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진 능력 개발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요. 네네. 총 3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 역지사지를 잘하면 당연히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 그렇죠. 둘째, 이렇게 향상된 공감 능력은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의 증진으로도 이어진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뛰어난 소통 능력은 결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개인의 내적 성장이 사회적 성공이라는 실질적인 보상과 연결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보통 역지사지나 공감이라고 하면 왠지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 같은 맞아요. 이타적인 행위. 그런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글은 그 인과관계의 끝에 사회적 인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보상을 딱 위치시키는 거죠. 이건 타인을 이해하면 당신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아주 전략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과연 이 과정이 항상 이렇게 선형적으로만 이루어질까요? 어떤 의미시죠? 예를 들어서 공감 능력은 부족한데 소통 기술만 발달한 사람도 있잖아요. 소위 말 잘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마 이 글의 저자가 말하는 공감 능력은 단순히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그런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진정으로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그 의지에서 출발하는 더 근원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그 진정성이 바탕이 될 때만이 소통이 단순한 화술이 아니라 관계 형성 능력으로 발전하고 그게 결국 진짜 사회적 인정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정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역지사지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는 아주 현대적인 자기계발의 관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역지사지라는 기술의 핵심 방법론은 뭘까요? 이 글은 아주 구체적인 도구 하나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혈구지도라는 건데요. 한자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뜻을 알고 나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혈구지도. 혈이 헤아린다는 뜻이고 구가 바로 그 목수들이 쓰는 곱자, 기역자 모양의 자를 의미하죠. 정확합니다. 곱자를 가지고 재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곱자가 비유하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경험, 내 감정이라는 가장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타인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는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추상적인 공감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네요. 네. 그리고 그 지침이 정말 체계적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혈구지도를 6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6가지나요? 네. 관계의 축을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직적 관계,
즉 상하 관계에 대한 지침이에요. 첫째, 윗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라. 둘째, 아랫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직장 생활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신입 시절에 상사가 제 아이디어를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묵살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불쾌하고 무력했던 감정, 그걸 곱자로 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됐을 때 팀원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최소한 왜 그런지 설명해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내 안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인 행동의 기준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혈구지도의 힘이겠네요. 정확한 예시입니다.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 그렇죠. 내가 당해봐서 하니 너는 당하게 하지 않겠다로 바꾸는 거죠. 맞아요. 다음은 수평적 관계 중 전후 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셋째, 앞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뒷사람에게 가하지 말라. 넷째, 뒷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앞사람을 따르지 말라. 이건 선후배 관계나 업무 인수인계 같은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선임한테 업무를 배울 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알아서 해보라 란 식으로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정말 막막하죠. 아, 정말 싫죠. 네, 그 경험을 곱자로 삼아서 제가 후임을 가르칠 때는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주거나 충분히 질문 시간을 주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요. 반대로 후임이 너무 의존적이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곱자로 삼아서 제 선임을 대할 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먼저 고민해보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고요. 맞습니다. 관제는 언제나 양방향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동료 관계, 즉 좌우 관계에 대한 지침입니다. 네. 다섯째, 오른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왼쪽 사람을 사귀지 말라. 여섯째, 왼쪽 사람에게 당해서 싫었던 것으로 오른쪽 사람을 사귀지 말라.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이 6가지 지침 모두가 자신이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을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해주니 참 좋았어 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전파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렇게 당하니 정말 싫었어 라는 부정적인 경험은 훨씬 더 강렬하고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공하거든요. 고통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따라서 혈구지도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윤리적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막연한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악의의 기억을 활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네네. 그런데 이 블로그의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전적인 지침에 아주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오. 특히 마지막에 언급된 좌우 관계에 대한 해석이 아주 독창적이었어요. 고전의 생명력은 바로 그런 현대적 재해석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했나요? 이 블로거는요, 오른쪽 사람을 조직 내에서 변화를 꺼리는 보수적인 성향의 동료로, 왼쪽 사람을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동료로 비유를 했어요. 아, 정치적인 좌우 개념을 조직 내 성향으로 가져온 것이군요. 와, 정말 재미있네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지침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가령 보수적인 동료락이라면서 그 사람의 무조건적인 현상 유지 태도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똑같이 진보적인 동료에게 적용해서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성 없다며 무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진보적인 동료의 너무 급진적인 제안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을 잣대로 보수적인 동료의 안정지향적인 태도를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와, 이건 혈구지도의 원리를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조직 내에 다른 가치관, 다른 업무 스타일을 가진 집단 간의 관계로까지 확장한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내가 A라는 가치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B라는 가치관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이건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이념 갈등, 세대 갈등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다른 모든 집단의 편견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로도 읽히네요. 맞습니다. 내가 겪은 불쾌함의 원인이 보수적 성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향을 존중 없이 표현하는 방식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군요. 네,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라 배려 없는 급진성이 문제였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들고요. 덕분에 단순히 상대방을 보수나 진보로 낙인 찍는 대신에 그의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문제는 그런 꼬리표 붙이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이 해소글은 그 꼬리표를 떼고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틀을 제공해주네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내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겠죠. 그렇죠. 다행히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모든 이론을 실제 사고 과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고 실험 예시가 나옵니다. 이론을 체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이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글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은 반드시 개신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아주 열렬한 개신교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이 신념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거죠. 자신의 주장에 깊이 몰입된 상황,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편향되기 쉬운 상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역지사지 훈련의 효과를 극명하게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강한 신념을 가진 상태에서 자료는 2단계에 걸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합니다. 1단계는 반대편 입장 되어보기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만약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이 나타나서 한국은 반드시 이슬람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똑같은 논리로 주장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아, 이건 자신의 논리를 거울처럼 정확히 반사시켜서 보여주는 충격요법과 같네요. 충격요법이요? 네,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내 주장이 타인에게 어떤 감정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먼저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아마 대부분은 강한 거부감이나 불쾌함, 심지어는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바로 그 감정이 내 주장을 듣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정확히 같다는 걸 깨닫게 하는 효과적인 장치예요.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단계 질문이 이 사고 실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3자 입장 되어보기. 제3자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교가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은 개신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은 이슬람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2가지 주장을 동시에 들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감정이입을 넘어선 고차원적인 역지사지가 시작됩니다. 고차원적이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탈중심화, 디센트링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요. 1단계가 나와 너라는 1인칭, 2인칭의 시점에 머물렀다면 2단계는 갈등의 당사자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관찰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탈중심화 훈련이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로 뛸 때는 오직 우리 팀의 승리, 그리고 내 앞에 상대 선수만 보입니다. 그렇죠. 시야가 좁아지죠. 하지만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보면 필드 전체가 보이죠. 양 팀의 전략, 심판의 움직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관점의 변화가 탈중심화입니다. 내 주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옳은가라는 선수로서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내 주장이 이 사회라는 더 큰 경기장에서 다른 주장들과 부딪힐 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은 관중들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를 객관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건 단순한 공감을 넘어선 비판적이고 성숙한 시각을 갖게 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내 주장이 더 이상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존의 문제로 보이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2단계의 질문은 다른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방식을 주장하는 제 입장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는 동료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면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1단계. 만약 동료가 내가 제안한 것과 정반대의 새로운 방식을 똑같이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아마 변화에 대한 불안감,
내 업무 방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겠죠. 그렇죠. 그리고 2단계. 이 논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팀의 팀장 입장에서 우리 둘의 논쟁을 본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마 개인의 주장보다는 어느 쪽이 회사 전체의 효율성에 더 도움이 되는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2단계를 거치면 내 주장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혹은 더 나은 타협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네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추상적 개념이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공으로 이어지는지 그 실용적인 가치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나의 부정적인 경험을 곧자로 삼아서 상하, 전후, 좌우라는 6방향의 관계를 조율하는 혈구지도라는 체계적인 도구를 얻었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을 상대방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2단계 사고 실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까지 익혔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역지사지를 더 이상 막연한 구호나 타고나는 능력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6가지 지침과 2단계의 질문. 이것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거든요. 네, 행동 지침.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의견 대립과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정신적 도구 상자를 얻은 셈이죠. 네, 정신적 도구 상자라 멋진 표현이네요. 다음에 누군가와의 관계로 머리가 복잡해질 때 이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면 분명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